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실책 논란 속에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징후가 포착돼 전용기 내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을 찾아 스토킹 살해 사건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입니다. 대전의 한 차량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여성과 아이를 인근 건설업체 직원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완연한 가을 날씨였는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거리에 나서보면 코로나 이후 좀처럼 보기 힘들던 외국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달러 강세 국면에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 한국을 찾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 업종은 숨통이 조금 트인 분위기입니다. 한때 유령 도시가 됐다며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가득하던 이태원 거리와 명동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 그 사이사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입니다. All the people are super friendly and the food is incredible. Really, really good. Food is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태원 거리에도 늘어난 외국인들. 야외 탁자에서 맥주를 즐기고 삼삼오오 모여 얘기도 나눕니다. 코로나 사태로 빈 점포만 가득하던 이태원 거리도 이처럼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좀 있어요. 밤에 보면은 조금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이처럼 는 것은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와 최근 원화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And when you have €1, it's around 1,300 won. So it's better for when you come abroad to get more money and then you can travel better, kind of. 실제로 외국인 입국자 수는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에만 33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 외국인 투숙률도 크게 느는 상황.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업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상권에 온기가 도는 건 다행입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우리 경제는 매우 안 좋습니다. 문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 강세가 이어져 고물가 상황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추석이 지나면 물가 상승세가 꺾일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치솟는 환율 등 외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과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예나 기자가 점점 멀어지는 물가 정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물가 정점은 9월 말에서 10월. 추석을 고비로 물가가 고점을 찍고 안정세로 돌아선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유가 흐름 그리고 물가의 여러 상황 흐름을 보면은 9월 말 또는 10월 늦어도 10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10월을 한 주 남겨둔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고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주고 사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소비자 물가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의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 라면 같은 가공식품도 줄줄이 오릅니다. 농심은 이달 15일부터 라면 평균 가격을 11.3% 인상했고 팔도와 오뚜기도 라면값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급등한 밀가루 등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영향입니다. 정부는 식품업계를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가격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4.9원 인상할 계획인데 이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0.4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도 있어 물가 정점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점 이후에도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국민 부담은 여전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외교 실책 논란 속에 5박 7일간의 3개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채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6월 나토 회의부터 런던과 뉴욕으로 이어진 외교 현장에서 마주할 기회가 많았던 만큼 익숙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ut today we are further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 as two strong Pacific nations. 공개 환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등 경제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정년 코발트 생산 3위 국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원자재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당국 협의 채널을 활용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영국 국왕의 대리인이자 국가원수인 메리 사이먼 총독 부부도 만났습니다. 이곳 캐나다를 끝으로 5박 7일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복합적 경제 위기와 극심한 여당 내용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오타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앞두고 야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에선 이번 논란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늦게라도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바이든은 물론 비속어도 담겨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펀드 1억 불 공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 처리 당부에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저 같은 사람한테 됩니까? 우리 협력해 드릴 테니까 욕한 건 사과하세요. 또 귀국 즉시 안보 라인을 경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외교 라인을 경질하기 바랍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거 신중하게 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을 소환하며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참사한 비속어 등 이게 민주당에나 적용될 단어들이지 저희들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추가로 잡음을 제거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녹취를 공개하며 비속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미국의 핵 항모 레이건함이 어제 5년 만에 한국에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공교롭게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공군 1호기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는 잠수함과 SLBM 관련 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지상시험 발사장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위성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의 바지선과 잠수함 등 선박 6대가 집결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5년 만에 재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바지선이 좀 식별되고 한 걸 봐서는 진수식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먼저 공개한 건 북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지난 5월 7일에도 신포 해상에서 SLBM을 발사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각종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에 오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북핵 문제와 또 최근 양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오는 27일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29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한미 동맹과 북한 위협, 대한해협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도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뉴욕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두 동맹이 최대한 가깝게 지내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면 넉 달 사이 미국 의전 서열 1, 2, 3위가 모두 한국을 찾게 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차선을 통제하고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서울 삼각지역 일대 차로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꽉 찼습니다.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현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해왔다며 반발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동계약 민영화입니다. 이번 집회는 11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초 행사로 진행됐는데 주최 측 추산 7,000명이 모였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부터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청 일대에서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400여 곳이 참여한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대로에 계신 분들은 뒤로 5분간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집회로 삼각지에서 서울역 방면 도로 차선이 상당 시간 통제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횡단보도까지 차단돼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한데 시민들 위주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 위주로 해주고 있잖아요. 대규모 집회에도 경찰과 시위대 간 특별한 충돌은 없었지만 집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시민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강원도 춘천과 홍천을 잇는 56번 국도에는 느닷제라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급경사 굽이길로 느릿느릿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지금은 누가 빠르게 달리나 경주하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주말이면 레이싱을 즐기는 오토바이와 차량 동호인들이 몰리는 건데요. 주민들은 사고 날까 불안한 마음은 물론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북커브 고갯길을 오토바이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를 넘나들며 뒤따라갑니다. 단체로 레이싱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왱왱 소리 나니까 마음적으로 불안한 이런 심리가. 춘천과 홍천을 잇는 56번 국도 느라째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레이싱 마니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아찔한 레이싱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고갯길에 마주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주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동네 소음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대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소음이.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시와 경찰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호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방지턱까지 설치됐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고 불안도 호소합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오토바이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간 3명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달리니까 위험하잖아요. 너무 달리니까. 힐링을 위해 산골도로로 몰려드는 바이크와 레이싱족들로 주민들은 주말마다 소음과 사고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대전의 한 차량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2층에 있던 엄마와 아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주변 공사장에 있던 직원들이 굴착기를 동원해서 구조했는데요. 이들의 기지가 빛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2층 안에는 40대 엄마와 2살 배기 아이가 고립돼 위급한 상황. 아니 빨리 어떻게 나와야지. 높은 차 없어요? 높은 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직접 구조에 나섭니다. 차 빼! 포크레인 와, 포크레인! 차 빼! 오늘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차량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정비업체에서 난불로 2층 주택까지 연기가 번지면서 주변에 있던 공사장 관계자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재빨리 구조에 나섰습니다. 소방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장에서 굴착기를 불러가지고 결국 고립된 엄마와 아들은 무사히 구조됐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계단 쪽에 이제 그 불이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니까 연기는 흡입할 수가 있죠. 오늘 오전 8시 반쯤 전남 안도군 고군면의 한 순찰장에서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신당역을 찾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인데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데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이 신당역 분향소를 찾아 국화꽃을 올려놓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흉기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지 열흘 만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전주환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접속 제한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추모 발길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곳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엔 시민들이 두고 간 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딸 같은 점인데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보러 왔어요. 이번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와 영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직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아태협은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인데 쌍방울이 이 대북 사업을 왜 후원하게 됐는지를 이들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경기도와 함께 대북 교류 사업을 이끌어온 아태평화교류협회. 수원지검이 지난 16일과 17일
아태협 직원 A씨와 회장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씨는 대북교류 행사뿐 아니라 북한 옥류관 냉면과 대동강 맥주 국내 사업권을 따내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쌍방울이 아태협과 경기도의 대북교류 사업을 후원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태협과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에서 대북 국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여기에 든 비용은 경기도가 3억 원, 나머지는 쌍방울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 과정에서 쌍방울 등의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은 사무실 세 없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김국태 회장이 있어요. 그분의 배려를 의해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를 김영일 평택지청장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쌍방울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 온 데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 국민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하루 3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특히 숨은 감염자가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지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97.38%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항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감염으로 얻은 항체 양성률은 57.65%로 실제 환자 비율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인구의 20%, 약 1,0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숨은 감염자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회적인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상태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숨은 감염자는 영국에 비해 낮고 항체 형성률은 높은 편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을 획득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어력을 가진 중화항체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체는 길게는 8개월까지 지속되고 백신 항체가 자연 감염 항체보다 짧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항체 형성률과 지속기간이 모두 짧아 4개월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높은 항체율 덕분에 중증화율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려 해도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씩 헤매는 문제. 이틀 전에 짚어드렸는데요. 소아 응급실이 부족한 이유와 대책을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소아 응급실이 일반 성인들이 가는 응급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소아응급실은 유아, 아동을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배치된 응급병동을 의미합니다. 소아응급 환자는 신체 징후나 증상 등이 성인과는 많이 다르고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체중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응급실로 분류해서 환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아응급실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고 있는 소아응급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50곳인데 이 가운데 소아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20곳밖에 없습니다. 40%만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산은 8곳, 울산과 세종, 충북의 경우 단 1곳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약 20%에 불과합니다. 즉 10곳 중 8곳은 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소아 응급 환자가 찾아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아 응급실이 부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네, 우선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5명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병원들은 수익이 줄고 소아과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수익 모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 환자 진료에 하는 것처럼 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인력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데 더 소극적이어서 이렇게 소아과가 외면받으면 의사들도 소아과 지원을 좀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로 올해는 2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은 의사들의 일이 더욱 몰리게 되면서 소아과 교수들이 매주 당직을 서는 수련병원도 전체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5년 내에 소아과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5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당장 올 겨울을 좀 걱정을 한다면서요? 네, 올겨울은 예년보다 빠른 독감 유행에 더해서 영유아층에선 수족구가 퍼지는 등 벌써 멀티데믹 조짐이 있는데요. 질병청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올겨울은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RS 바이러스 등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입니다. 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소아 환자들이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안 아프기만을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겠죠. 어떤 대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소아 응급병원 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년 전 무산된 바 있는데 지금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또 현재 11곳에 불과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도 관련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점심 한 끼 하려면 10,000원이 훌쩍 넘는 게 보통입니다. 꼭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도 지갑 사정을 살피게 되죠. 이런 상황이니 일부 젊은 직장인들은 회비를 모아서 점심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한 고군분투를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샐러드도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직장인 김다은 씨는 일주일에 2-3번 동료들과 직접 점심을 만들어 먹습니다. 안에서 먹으면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지출도 좀 아낄 수 있고 모임 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금 넣고 있어요. 외식 대신 직원들끼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 달 점심값이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간편식이지만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앉아서 일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요. 두부나 아니면은 간편식 패키지에 있는 단백질 함량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서. 실제로 직장인 1,004명에게 점심값 부담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니 매우 부담된다가 56%, 약간 부담된다 39.5%로 95.5%가 최근 치솟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네 어플을 통해 배달료를 나눠내거나 식재료 등 생필품을 공동구매하려는 사람도 늘면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시글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편도족부터 집에서 도시락 싸오기까지 고물가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들의 생존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 등극이라는 목표와 함께 이 부회장의 경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번 빅딜을 위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초대형 인수합병을 예고했던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M&A 대상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주 동안의 해외 출장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이 M&A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인수를 공식화한 겁니다. 다음 달 ARM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께서 서울에 오실 거예요. 아마 그때 무슨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시장에선 삼성이 인수합병부터 지분 투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ARM과 손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ARM은 반도체 설계, 팹립스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애플, 구글, 퀄컴 등도 ARM의 설계도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ARM의 기업 가치가 최소 85조 원에 달하지만 삼성전자의 취약점인 반도체 설계 부분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생산 능력이 부족한 엑시노스, 즉 AP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향상될. 사면 복권으로 본격적인 삼성 경영에 뛰어든 이재용 부회장. 회장 승진까지 다가오면서 이재용호의 삼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선선해졌죠.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공연 등 가을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잔디밭에서 관객들이 손을 흔들며 호응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찰흙에 물감을 칠하며 작품을 만듭니다. 그동안 마스크로 가려진 서로의 입을 직접 만들며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쉬는데 이게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애기들이랑 저 와이프랑 같이 이게 바람 쐬러 나오게 됐어요. 거리두기로 중단됐던 가을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나들이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름한 서점이 모여있는 책방 골목에 무처럼 생기가 돕니다. 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평소에 많이 접하던 책이지만은 책을 접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하고. 산사로 들어가는 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꽃 중 하나인 꽃무릇입니다. 잎과 꽃이 서로 만날 수 없어 상사화라고도 불립니다. 국화도 가을 꽃이지만 상사화가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야간에도 가을 축제는 이어집니다. 수원 화성에는 다음 달 26일까지 색색의 조명을 쏟는 미디어 아트 쇼가 밤마다 펼쳐집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즘 기존 작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속편 작품들이 극장가 등 콘텐츠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편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제작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본물처럼 나오는 이유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 연속 극장가 1위를 차지한 현빈과 유해진 주연의 공조2 인터내셔널. 개봉 2주 만에 전편의 기록을 깨더니 누적 관객 50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신하는 건 원보다 더 큰 웃음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개봉한 국내 흥행영화 10위권 내 무려 8편이 속편 작품들입니다. 흥행 1위의 마동석 주연 액션영화 범죄도시2는 8편까지 속편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고 1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34년 만에 개봉한 탑건의 후속 탑건 매버릭과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시리즈 3부작 중 명량을 잇는 한산 용의 출연 등 속편들이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속편 흥행 공식은 OTT도 마찬가지. 에미상 수상으로 K 콘텐츠 역사를 새로 쓴 오징어 게임은 2024년 공개될 시즌2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고 일반인 대상의 리얼리티 쇼까지 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일인데요. 흥행작의 경우에는 이미 검증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세팅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콘텐츠의 홍수 속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속편 제작이 흥행의 열쇠가 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편입하려는 시도 자체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황당한 투표 방식에 가짜 투표라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국기를 든 남성이 선관위 직원에게 표기를 마친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더니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입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와 다름없는 방식입니다. Сегодня творится история. Это связано только с большой Россией, никаким.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무장 군인들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투표 결과에 정당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이비 투표를 전 세계가 규탄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 7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가짜 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Russia is rushing to conduct these sham, again, referenda, but these are not acts of confidence or strength. They are complete opposite. 군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하루 사이 6,000명 넘는 러시아인들을 받았는데 관광 목적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바이든 따로 만난 정상이 총 5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48초 동안 짧게 만났다고 그래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난 정상이 모두 5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에 18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만큼 다자 외교도 활발히 열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정상은 총회 장소 호스트인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을 따로 만난 국가 정상은 약식 회담까지 포함해 총 5개국 5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일정보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때문에 하루가 줄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어느 나라 정상들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을 한 국가는 영국과 필리핀 두 나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취임한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요. 또 이달 초 취임한 영국 트러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두 정상과는 모두 첫 회담이었습니다. 예, 새로 취임한 정상들과만 공식 회담을 한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 차례 공식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요. 지난 5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한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던 스페인에서도 양자회담은 아니었지만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만남이 급한 정상들하고 먼저 공식 회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연이야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필리핀은 이전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걸었지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다시 미국 쪽으로 노선을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 두 정상 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 세 정상과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전 유엔 총회와 비교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정상 수가 줄어든 거는 맞나요?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영향으로 직접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총회 자체가 비대면이었고요. 지난해는 호주 총리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봤더니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국 정상을 만났고요. 2018년에는 6개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48초 동안 만난 걸 두고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써 형식보단 내용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요. 안보실이 성급하게 회담 사실을 발표하면서 짧은 환담에서 여러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건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바이든 따로 만난 정상이 총 5명의 느낌표는 외교는 잘해야 본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하루 준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났고 양국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안보실에 성급한 발표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참모들의 외교 실책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결과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여론조사를 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이틀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을 대상으로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이렇게 자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 때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보시면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40.1%로 1위, 여권에선 한 장관이 1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민주당이 언급을 하는 건가요? 네, 표면적 이유는 집권 초기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지만 내심 제2의 윤석열 현상을 사전에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 신인이었던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전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한 뒤 민심이 확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로 대선 후보에 이어 대통령까지 당선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장관 견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한 장관 견제가 사실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정 의원에게 들었다면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 의원을 집요하게 따라와 악수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의원이 악수를 한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행사가 열렸던 회의실 안이었고요. 악수를 먼저 청한 것도 한 장관이 아닌 이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장관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이 한동훈 여론조사를 왜의 느낌표는 견제보단 민생 먼저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지만 오히려 한 장관의 존재감을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말라 하기에 앞서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 장관은 물론 여권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를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네, 김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코스모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대체로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광주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세차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캔커피 한 잔으로 1,000원 소비가 끝이었다. 냉장고 파먹기, 냉파로 무지출에 성공했다.
SNS에 올라오는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인증을 남기는 2030 세대만의 고물가 대응법입니다. 그런데 또 명품 시장에서는 MZ세대가 큰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2030 세대의 소비 양극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자산 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높은 칸막이가 소득 차이를 더 벌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회 구조가 이렇다 보니 한국은 황금 티켓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OECD는 경고합니다. 명문대 진학이나 대기업 취업을 성공의 열쇠로 보고 여기에 집착을 한다는 건데요. 명문대에 입학하지 않아도 전문직이 아니어도 황금 티켓을 줄 수 있게 여러 길을 만들어주라는 OECD의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